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복지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 이 두 가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사실 두 단어가 이게 뭐 연결이 반드시 꼭 된다 이렇게 보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박준섭 예산실장 말씀해 주시죠. 역시 4분씩입니다. 복지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요. 복지 분야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지금 우리 당면 과제로 있고요. 2001년에 우리 합계 출산율이 1.3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6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3,700만 해서 최정점에 도달했고 곧 2018년부터는 고령 사회가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또한 지금 아까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다음 페이지. 양극화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1분위 소득이 작년에 5.6%가 감소를 했고 금년 1, 4분기에도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니 개수, 우리 소득 분배 지표는 지니 개수가 작년에 또 악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면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한 뭐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또 여성들이 일할 수 있게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확충한다든지 또 아이돌봄 서비스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 지원을 함으로써 저출산 극복, 물론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주거비나 교육비 많은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마지막 분야 주거비 경감을 통해서 통하든지 교육비 경감을 하는다는 전제 아래 또 이런 보육이나 이런 출산 지원을 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소득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든지 우리 그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등 이런 급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등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임대주택,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율이 선진국은 한 9%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6%에 머무르고 있어서 향후에 2020년까지 9%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다음. 이 복지 지출 증가 앞으로 불가피하게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게 될 때 보면 현재 복지 지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복지 지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현재 10.4% 수준인데 선진국 21%의 한 절반입니다. 아까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에 복지 지출이 늘어가면 204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현재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왼쪽 표를 보시면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이 116%인데 한국은 28.3%, 38.3%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복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채무 비율도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보면 우리가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정 수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뭐 탄로소득 과세 강화, 그다음에 뭐 유휴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 관리 등을 통해서 수입을 늘리고 또한 지출 쪽에서도 성과가 낮은 불급한 지출은 더 삭감하고 없애야 되는 그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의무지출, 복지지출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장 시스템 같은 걸 정비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중장기에 걸쳐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무나 수지 준칙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한 4대 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연금에 대해서는 장기 재정 추계를 70년짜리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10년짜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각 당의 입장을 들을 텐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야당들의 입장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여당의 입장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큐시트에 나오는 순서대로 정의당의 김용신 정책위 의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4분입니다. 예, 그 복지 향상과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건데요. 큰 틀에
좀 방향과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최소한 정의당이 생각하는 것은 OECD의 평균 복지유가 수준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담론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이를 더욱더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증세 없는 복지의 이른바 문제점들, 그 허구성에 대해서 우리 많은 지난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경험도 있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지 공약의 축소 또는 후퇴로 나타나거나 또는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나타났던 우리는 전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평균 국가 부채는 약 한 44조 원 정도가 평균 늘어났고 올해 2017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도 한 55조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 복지유가를 도달을 목표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2016년 기준으로 우리가 복지 지출에 쓰고 있는 이른바 재원이 GDP 대비 한 10.4% 정도 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21%에 비교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한 170조 원을 우리는 OECD 평균적 국가들보다 사회복지 지출에 재원을 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프랑스와 같은 나라와 비교한다면 약 우리나라 경제 기준으로 하면 340조 원의 사회복지 지출을 덜 쓰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다른 편향들이 무엇이냐면 민간 부분에서의 보험료로 가계가 지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2016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3조 7천억 이 민간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건강이 불안하고 실업의 위협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들을 다해 나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필요한 재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약 70조 원의 증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세와 법인세, 그다음에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합의 가능하고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4당은 MB 정부가 이른바 그 법인세 인하했던 부분들을 원상 회복하는 것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부분에 대한 소득세도 강화함과 함께 비과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국민적 동의하에 이른바 비과세 영역도 축소하는 보편 증세로 나아감을 통해서 OECD 최소한 평균 복지유가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그런 합의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야기하고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바른정당 홍철원 의원 말씀해 주시죠.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을 한 300조 이상 줄였는데요. 복지 부문에 있어서 지난 정부도 몰라서 안 한 건 아닙니다. 알면서도 긴축을 해야 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분명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한 거지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대전제 하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저는 이제 기업을 하던 사람인데요. 기업이 하면은 기업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사회 안전망, 이 복지에 관련된 이런 것들, 사회보장제도 지금 아까 쭉 있었거든요. 뭐 노인층이라든지 뭐 이제 다 있는데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전문가가 있어야만 분석을 해가지고 당신은 요런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은 정부는 엄청나게 제도를 많이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체감하는 거는 정부가 날 해주는 게 뭐 있느냐 도대체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이 틀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요. 기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모델을 조건표를 만들 겁니다. 나이 예를 들어서 65세 배우자가 있냐, 부양가족이 있냐, 집이 있냐, 얼마짜리냐, 그 구간별로 쫙 해서 소득은 있냐, 이걸 해가지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면 나오게. 그러면은 동사무소 가든지 뭐 어디를 가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뭐 본인들이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갖다가 주든지 해서 그냥 국민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이게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너절하게 쫙 늘어놓고 우리 국가는 무지하게 좋은 나라입니다.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바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공무원 일자리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만 제가 마무리 발언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짧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들이 취직을 못하면요. 아버지가 내 회사에다 취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그 가게 전체로 볼 때는 이게 생산적 취업입니까 이게? 이게 생산 활동이 됩니까 이게? 아버지 봉급을 논아주는 거죠? 국가가 공무원 늘리는 게 마치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CEO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에다 대고 취직시켜주는 게 이게 아버지가 내 회사에다 원래 있지도 않은 일자리 갖다가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심각한 좀 더 지금보다 더 본 예산 할 때는 추경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긴박함이라든지 또 절박함이라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려서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초에 얘기하신 17만 4천 명 문제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다. 저는 이걸 꼭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요. 이 개도국들이요. 도전이 아니라 지금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예 지금 추월한 것도 많고요.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부는 노동시장은 점점 네. 부담을 주고 있죠. 또 내수 수출 모두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신용보증제도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늘려줘서 기업들이 더 많은 채용과 더 좋은 착한 임금을 예.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길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저 홍 의원님도 가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상임위가 지금 아니 그래서 언제 지금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 아니 전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당 황주영 의원께서도 지금 11시 20분에 일어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황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과 함께 이 복지 문제와 재정 건전성 문제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당의 대안 추경 기자간담회가 11시 반에 본청에서 있기 때문에 한 11시 20분쯤 자리를 먼저 떠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국가 우리 재무 건전성 문제 이건 저는 비관적 관리랄까 좀 통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재정 지출이 거의 매년 5%씩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직성 높은 예산의 경우는 제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당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건 절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공공부문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정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 숫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공무원 부문 확대하면 이제 그런데 공무원 숫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규제권, 규제 권력이 공무원들 가지고 규제 권력이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공무원으로만 공무원 말고 공무원으로만 8%이고 한국이 8%이다 했을 경우에 실제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함께 보면서 공무원 부문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의 경우 첫째로는 공공 부문의 개혁의 문제, 두 번째로는 이 구조조정의 문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공무원들의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공무원 재배치 위원회 같은 것도 사실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 직렬 그쪽으로부터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도 그걸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예컨대 지금 소방직, 아까 국회 방송 녹화가 한다던데 사실 저희도 이제 선거지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만은 이 지금 소방서가 인구 한 4, 5만 단위의 지자체에 다 하나씩 거의 있습니다. 100%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뭐 불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자주 나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광역 단위로 동원 체계를 좀 더 과학화하고 합리화해야지 단순히 그냥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 또 선생님들, 교사들의 경우에도 지금 이 농촌 지역에 가면은 선생님들의 숫자가 어떤 데는 뭐 학생들의 숫자가 거의 맞먹어요. 이런 거를 놔두면서 지금 추경 같은 데 보면은 소방직도 늘리겠다, 교사도 늘리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까 말씀처럼 저항도 심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부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이겠지만 이런 걸 해내야 정말 책임 있는 정부인 것이고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다. 그래야 성공하는 정부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 떠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한 20분쯤 먼저 이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 학교에 정세균 의장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바로 뭐 우리 학교가 뭐 엄청 넓은 것도 아닌데 제가 사실 못 가뵀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세미나 이 어떤 토론회 한다고 해서 이 바쁜 일정 내주셔가지고 오시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셔가지고요.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제가 아까 일어나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께서도 잠시 자리에 함께 하셨다가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준영 의원도 앉았다 가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못 본 걸 또 우리 황준영 의원께서 봐주셔가지고 보충해 주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참 바쁜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주신 의원님들 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차례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느끼셨겠지만 보수하고 진보 사이에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진보는 원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복지 개념도 주로 격차 해소,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격차 해소보다는 빈곤이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론자처럼 보이지만 격차 해소보다는 빈곤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격차 해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절대 빈곤과 소외계층의 아픔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의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언급은 안 됐지만 어려운 청소년 가장, 독거노인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판단의 영역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게 필요한 것은
있는 사람들한테 수당 더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 복지 사각지대에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 빈곤해서가 더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위적인 격차 해소, 소득 재분배 정책은 동유럽 경제의 몰락에서 보다시피 득보다 굉장히 하향 리스크가 더 큰 정책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이것은 경제학의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경제학의 과학적 팩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복지제도의 비전은 우선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복지 혜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 만한 사람들한테까지 세금으로 보조금과 수당을 주는 것이 복지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소득 재분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세금 낭비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조세제도가 정합성이 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세금 부담도 보편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보편 복지를 지향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보면 상위 10% 소득계층이 소득세의 70%, 상위 1%의 법인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우 편향된 조세 부담입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재정구조는 소수로부터 걷어서 다수에게 나눠주자는 것인데 이게 수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겁니까? 지속 가능한 복지는 오히려 다수로부터 조금씩 걷어서 정말 어려운 소수한테 몰아주는 게 복지입니다. 사자성어에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죠.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바로 10사람이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가진 국민입니다. 소수로부터 뜯어서 다수에게 주자는 생각 우리 조상은 안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다수가 조금씩 걷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리고 제가 그리고 보수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복지 개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조세제도부터 보편적이 돼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일찍 자리 잡은 북유럽의 경우 조세 부담률이 매우 높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율은 비교적 낮고 주로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같은 보편적 세금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서는 복지는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합의가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합의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영미식 조세제도에 가까워서 강력한 누진소득세와 재산세 중심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 세금 부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편중된 조세 부담 구조로는 보편적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조세제도를 유지하려면 선별적 복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원한다면 보편적 조세 구조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때 시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때 네. 또 미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자, 야당의 입장 들어봤으니까 여당의 입장 들어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 말씀해 주시죠. 예,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OECD 35개국 회원국 중에 34위에 그치고 있고 OECD 전체 평균 21%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죠. OECD 평균까지는 가보자라는 것은 제 정당, 어느 정당이나 다 그런 의지와 또 비전을 가지고 있고 지식인 사회에서도 그런 함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제 정부는 뭐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이지요. 저는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복지 지출이 절대로 소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투자다라는 인식을 함께 가져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취약한 여성들에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를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예산이 1,400억 들어 있습니다. 252개 시군의 보건소가 있죠. 이 보건소에 병설로 치매 안심센터를 국가가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공약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고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센터에 25명의 치매 어르신들을 판단하고 치료에 대해서 조언하고 또 보살펴드리는 인력이 한 개 센터에 25명씩 필요합니다. 252개소를 곱하면 6,300명의 여성 일자리가 공무원 부분에서 창출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를 해나가겠다라는 게 새 정부의 의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노인분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노인의 빈곤율은 50%에 가깝죠. 49.6%입니다. OECD 평균의 4배이지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럼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뭐 간단히 접근하면 세출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입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세출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불필요한 사업이나 또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던 사업들을 구조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5년간 대략 80조 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2018년 내년 예산에서 대략 15조에서 18조 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세입 부분에서는 탄로소득을 더 찾아내서 과세를 강화하고 또 공평과세, 성실과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인세 인상 문제나 세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또 야당과 그리고 또 전문가들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합의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자 하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학계 입장을, 학계 생각을 한번 들어볼 순서인데요. 먼저 강병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 준비된 자료를 한 몇 개 보여드리고 제 토론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저부담 저복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국민 부담률이 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고 복지 지출도 수준에 있습니다. 2015년 기재부의 2060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 상태 조세 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복지제도 또한 유지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 채무가 2060년에 한 60% 이상까지 증가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 현재 가장 낮은 조세 부담률을 유지한다는 전자에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화살표 방향으로 국가의 재정을 운용을 하면서 복지와 고용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대외 개방도, 인구 증가율, 고령화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재정 지출 여력은 추정에 따라서 5.5% 내지는 9.5%에 달하고 또 세수입 여력도 2.4% 내지는 3.4%의 세수 증대 여력이 있다는 것이 기존의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디스가 2014년에 추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 노르웨이 다음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여력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우리나라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서 세금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위 지지난 정부를 포함해 가지고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리고 방사청 비리를 통해서 엄청난 국가 재정이 낭비된 바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 지출의 효율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부담할 어떤 의향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련해서 재정 분권이라든지 참여예산제도와 국민 소송제도의 도입 등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부문 개혁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대강에서 수자원공사가 또하는 8조 원의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공이사회제도로 전환을 시켜서 재정 운용, 공기업 운용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부담의 공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한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소비세의 비중이 높지만 누진적인 개인세의 소득 비중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표에서 보듯이 노르딕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 체계 하에서 개인 자본 소득세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이 나라들이 대체로 한 30% 정도의 단일세율을 개인 자본 소득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임대소득 그리고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분리과세를 하면서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본 소득세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기업들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총 조세 비용도 결코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전에 폴 크루그만이 A country is not a company라는 책을 썼습니다. 결국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국가는 여러 가지 어떤 가계 부문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적정 부담, 적정 복지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정리해 주시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 교수님한테도 제가 이따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모자란 거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자, 김용학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10%대로 OECD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냥 유지한다 하더라도 2060년에 가면은 GDP 대비 30%로 늘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30%라는 것은 바로 스웨덴의 복지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복지 부담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지 실제로 복지 수준이 30%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에 채 못 미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2060년대의 노인 비율은 4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지 지출을 30%도 하지만 여전히 중복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스웨덴이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을 36%까지 늘렸다가 경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30%로 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복지 지출의 한계가 30%입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지출 비율이 낮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은 30% 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의 10%를 기준으로만 복지를 확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 앞으로 갈 수 있는 비율까지 감안했을 때 복지 지출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만은 정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정부 지출을 갖다가 축소하고 억제하고 효율한다지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출 효율화 쪽에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바닥낸 상태입니다. 지금 정세밖에 없어요. 정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세라는 것은 예를 들면 법인세라든지 개인소득세 상한을 갖다 높이는 것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얼마 안 됩니다. 해봐야 몇 조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수십조 원이 필요한데 그 법인세,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올려봐야 몇 조 원밖에 안 들어나요.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사회보장세라는 새로운 항목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붙이는 그런 추가적인 그 세금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재 기초연금 지금 20만 원이지만 30만 원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또 대통령 선거 때는 또 40만 원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비용을 갖다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기초연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릴 때는 사회보장세도 그에 해당할 만큼 늘어난다는 국민한테 같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냥 복지 확대만 보고 선택하다 보면은 이 나라가 진짜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아예 이제는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복지 확대에 대해서 상하는 우리 조세 부담도 같이 늘어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국민이 합의돼야 된다는 것 갖다가 국민한테 인식시키면서 복지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건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번 정부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이 복지 확대가 필요하시면 확대하는 것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그에 상하는 조세 부담이 이만큼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 확대해야만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고 경제도 발전하고 복지도 확대되고 국민들이 다 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